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문철은 호흡기를 단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은 기계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오르내렸고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삐, 삐, 삐. 규칙적인 심전 도움이 고요한 병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밖 복도 벤치. 야,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 죽으면 얼마나 나오지? 큰아들 영수가 낮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동네 시세가 평당 100만 원 정도 하잖아. 집이 80평이니까 8천만 원쯤? 논밭도 있잖아. 맞네. 그거 1000평 되지? 평당 30만 원 치면 3억? 보험금 2억 더하면 5억이 넘네. 딸 영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빠 생각보다 짭짤한데? 두 사람은 마주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제 삶을 계산하는 자식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문철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새벽 4시 문철은 낡은 알람시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남은 보리밥에 된장국을 후루룩 넘겼어요. 축사 쪽에서 소들이 배고파서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지금 간다. 문철은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장화를 신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문철은 손전등을 들고 축사로 향했습니다. 축사 문을 열자 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칠순이 잘 잤어. 복돌이 너도. 소들은 음매하고 울며 문철을 반겼습니다. 문철은 먼저 축사 안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픈 소는 없는지, 이상한 소리를 내는 녀석은 없는지, 한 마리씩 상태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물을 주고 물통에 새물로 채우고 나면 가장 힘든 일이 기다렸습니다. 축사 청소였죠. 하룻밤 사이 소들이 싼 똥과 오줌이 바닥에 가득했어요. 문철은 긴 삽을 들고 묵묵히 똥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똥을 수레에 담아 밖으로 날랐어요. 아유, 문철은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돌렸어요.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겨울인데도 말이죠. 허리는 욱신거렸고 손은 물집이 잡혀 따가웠습니다. 문철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선했죠. 아내는 막내 정태가 겨우 6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겨울 급성 폐렴으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문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에게는 첫째 아들 영수, 둘째 딸 영희, 막내 아들 정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슬픔에 매일같이 울었고 문철은 밤마다 홀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마. 문철은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날부터 문철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축사 일을 마치고 논밭일을 하고 나면 어느새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알았다. 금방 밥 차려주마. 문철은 서툰 손으로 저녁을 차렸어요. 아내가 해주던 것처럼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퍼 담았죠. 맛있게 먹어라.
아이들은 허겁지겁 밥상을 해치웠어요. 문철은 안쓰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문철은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죠.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다음 날 새벽 4시면 또다시 일어나 축사로 향했어요. 음매. 소들이 문철을 반겼습니다. 문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삽을 들었죠. 그래, 오늘도 힘내자.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만 문철은 절대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 우리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철의 등은 더 굽어졌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철은 아버지였으니까요. 세 아이는 각기 다른 성격으로 자라났어요. 첫째 영수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눈치도 빨랐죠. 영수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서울 가서 큰 회사 다닐 거야. 이런 촌동네에서 평생 살 순 없어. 영수는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축사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아, 냄새나서 싫어요. 전 공부해야 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영수는 이곳에서 벗어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째 영희는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가진 걸 자기도 갖고 싶어 했고 예쁜 옷과 신발을 좋아했습니다. 아빠, 나도 저 가방 사줘. 친구들 다 가지고 있어. 영희야, 다음에 사주마.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아, 진짜. 아빠는 맨날 다음이래 짜증나. 영희는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철은 한숨을 쉬며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막내 정태는 좀 달랐습니다. 두 아이들과 달리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왔죠. 방과 후면 축사로 달려와 소들에게 물을 주고 건초를 날랐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아빠는 좀 쉬세요. 우리 정태 착하네. 고맙다, 아들. 정태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구부정한 등, 굳은 살 박힌 손, 땀에 젖은 얼굴. 그 모든 게 자식들을 위한 것임을 정태는 알고 있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나는 집에 일 도와야 해 라며 돌아왔죠. 고등학교 때는 아이의 농사일과 축사일을 아버지만큼 잘 해냈어요. 정태야, 서울로 나가고 싶지 않니? 형이나 누나처럼 말이다. 문철이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혼자 두고 못 가요. 이 녀석아, 아버지 걱정은 말고. 걱정 아니에요. 아버지, 저 진짜 이 일이 좋아요. 소들도 귀엽고요. 하하. 정태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문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어요. 첫째 영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어요. 영수는 명절 때만 집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서요. 오래 못 있어요. 그래, 알았다.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네, 그럼 저 올라갈게요. 명절에도 영수는 축사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소똥 냄새 지긋지긋해. 영수는 옷에 냄새가 벨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둘째 영희도 수도권의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외국계 화장품 회사였는데 영희의 성격과 딱 맞았죠. 예쁜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멋진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영희 역시 자주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빠, 요즘 일이 많네.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괜찮다. 딸, 내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됐다. 영희는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식 둘이 번듯한 직장에 취업한 것이 문철은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반면 정태는 여전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고 농사일과 축사일을 이어받았어요. 문철은 미안했지만 정태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짜 괜찮아요.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일했어요. 문철은 정태에게 소를 다루는 법, 좋은 땅을 구별하는 법, 계절에 맞는 농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정태야, 이 땅은 말이다. 사람처럼 살아있는 거야. 정성껏 대하면 그만큼 돌려주지. 네, 아버지. 정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추수를 거의 끝낸 참이었죠. 문철은 아침 일찍 축사로 나갔습니다. 정태는 논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퍽! 축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쓰러지는 소리였죠. 불길한 예감에 정태는 급히 축사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문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태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구급차가 도착했고 문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태는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의 두툼하고 거친 손이 힘없이 늘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정태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형과 누나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요! 뭐? 잠깐만. 지금 회의 중인데.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갈게. 누나! 아버지 위급해요! 지금 병원이에요! 진짜? 어떡해. 나 지금 출장 중인데. 오늘 중으론 갈게.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태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선생님. 저희 아버지 괜찮으시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은 했습니다만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뇌출혈이 심각했어요. 출혈 부위가 광범위해서 수술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깨어나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 말에 정태는 차가운 복도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강하세요. 평생 농사 지으시고 소 키우시면서 한 번도 안 아프셨어요. 감기도 잘 안 걸리셨다고요. 정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정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의사는 정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정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정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웃어주시던 아버지. 정태에게는 늘 커 보였던 아버지가 지금 저 수술실 안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신 겁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괜찮으셨어요. 아침 드시고 축사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혼자 가신대요. 제가 따라갔어야 했는데. 정태는 자책했어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아드님 잘못이 아닙니다. 뇌출혈은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의사가 위로했지만 정태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정태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 저녁 무렵 영수가 도착했습니다. 정태야, 아버지 어디 계셔? 괜찮으신 거지? 중환자실이야, 형. 의식이 없으셔. 뭐? 의사는 뭐래? 정태가 의사의 말을 전하자 영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늦게 영희도 도착했어요. 정태야, 아버지는? 아직 깨어나시지 않으셨어. 의사는 뭐래? 아버지 살 수 있대? 정태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셋은 중환자실 밖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정태와 달리 영수와 영희는 생각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중환자실 바로 앞 대기실에서였습니다. 정태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아버지, 가슴만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뿐이었죠. 그때 뒤에서 영수와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근데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지? 정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보니 영수와 영희가 구석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집이랑 땅 합치면 꽤 될 거야.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나중에 세무사한테 물어봐야겠다. 정태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어요. 형, 누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영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태야, 우리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현실적인 얘기? 아버지 재산 말이야. 정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재산 얘기를?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태야, 우리도 어른이잖아. 감정과 현실은 분리해야지. 뭐?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깨어나실 확률이 적다잖아. 솔직히 희망 없는 거 아니야? 영희의 말에 정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누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 그래서 미리 정리하자는 거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셋이 싸우게 될 수도 있잖아. 영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유언장도 없으니까 법정 상속으로 가면 복잡해. 미리 합의를 봐두는 게 서로 좋아? 형! 지금 그게 중요해? 정태가 소리쳐치자 영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목소리 낮춰. 여긴 병원이야. 그리고 중요하지. 우리도 각자 삶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 영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나 회사에 내일까지 복귀해야 하는데. 오빠, 우리 얘기 끝내고 빨리 정리 좀 하자. 누나도 미쳤어? 아버지가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해두는 거잖아. 정태야, 너는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니? 정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세상 물정! 내가! 그래, 감정에만 휘둘리면 안 돼. 우리 다 큰 어른답게 깨끗하게 처리하자고. 영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자, 일단 아버지 재산 정리부터 해보자. 집이 있고 논밭이 있고 축사가 있지? 형 진짜 지금 이럴 거야? 이럴 거야. 3등분 공평하게 나누면 되겠다. 집은 시가로 얼마 정도 하지? 영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부동산 앱으로 봤더니 아버지 동네 시세가 평당 100만 원 정도 하던데? 아버지 집이 한 80평 되니까. 그럼 8천만 원 정도? 오, 생각보다 괜찮네. 논밭은? 논이 600평, 밭이 400평 정도 합쳐서 1,000평인데 농지라서 싸긴 한데 평당 30만 원 쳐도 3억? 오케이, 그럼 집이랑 땅 합쳐서 4억 정도 되네. 1인당 2억씩 하하. 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아버지 사망 보험금까지 하면 한 5억 될걸? 생각보다 짭짤한데? 정태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 누나! 정말 이게 사람이 알 짓이야?
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상속 계획 세우는 게 잘못이야? 영희가 되레 따졌어요. 아버지가 저기 누워 계신다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어.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잖아. 영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말이 안 통하네. 정태야, 너는 어차피 여기 남아서 농사 지을 거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서울에서 바쁜 사람들이에요. 빨리 정리하려면 지금부터 얘기해야지. 안 그래? 영희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참, 그리고 축사는 어떻게 하지? 아, 그거? 영수는 코끝에 축사 냄새라도 난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축사? 그거 누가 받아? 냄새나고 더러운데. 영희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니까 정태 주는 거지. 어차피 제가 아버지 옆에서 쭉 일 배웠잖아. 소 키우는 거 저런 애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해. 그리고 그 축사 돈도 안 되잖아. 아, 맞네. 그럼 정태는 축사 받고 우리는 집이랑 땅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래, 공평하잖아. 정태도 뭐 하나는 받으니까. 두 사람은 낄낄 웃으며 얘기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렸던 사람들처럼요. 정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누나. 정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간호사들이 쳐다봤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뭐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너희 같은 사람들이랑 같은 공기 마시기도 싫어. 정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이 지금. 영수가 벌떡 일어나 정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여기 중환자실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곤란해요. 다른 환자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영수와 영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에이,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속 터지는 인간이랑은 답답해서 못 있겠네. 그러게. 커피나 마시러 가자.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정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어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계셨죠. 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태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영수와 영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진짜 6억이면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나 이 돈으로 차 바꿀까 봐. 정태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축 늘어져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문철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62세였습니다. 정태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수와 영희는 건조했어요. 눈물은 흘렸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두 사람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면서도 틈틈이 재산 이야기를 했어요. 미영아, 나중에 변호사 소개 좀 해줘.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래, 알았어. 우리 로펌에 괜찮은 사람 있어. 친구와 이야기하는 영희는 왠지 들떠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영수와 영희는 재산 분할 이야기만 했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관 앞에서도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죠. 축사는 어쩔 거야? 그건 정태 주면 되지. 어차피 우리는 필요 없잖아. 맞아, 더럽기도 하고. 나 거기 절대 못 가.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우액. 집이랑 논밭을 우리가 나눠 가지는 게 맞지? 그게 가치도 있고. 정태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평생 일군 것들을 저렇게 계산질하다니.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세 사람은 집에 모였어요. 본격적인 재산 분할 회의였습니다. 자, 우리 진짜로 얘기를 제대로 해야겠지? 아버지 유언장은 없으니까 법적으로 딱 3등분이야. 영수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정태, 너는 축사를 가지고 대신 집이랑 땅은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거지. 어때?
영희가 신난 듯 떠들었어요. 그래, 정태야. 너는 원래 여기서 일하던 애잖니? 축사 일도 할 줄 알고 우리가 뭘 알겠어? 우리가 소를 키워봤니? 밭일을 해봤니? 다 너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니까 너도 불만 없지? 이미 두 사람은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고 정태에게 마치 통보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정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영수가 물었습니다. 정태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축사를 가질게요. 오, 그래? 좋아. 너도 불만 없는 거지? 그럼 깔끔하네, 하하. 아, 맞다. 근데 정태야, 나중에 소 키우는 것도 너 혼자 해야 돼. 우리는 절대 못 도와준다. 알아요, 누나. 고생 좀 하겠다 뭐. 원래 하던 일이니까 괜찮지? 영희의 말투엔 연민이 아닌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 서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집은 영수가, 논밭은 영희가 가져갔어요. 축사와 소, 축사가 있는 땅은 정태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고했다. 동생아, 우리 서울 올라가야 돼. 그래, 정태야 몸 건강히 잘 지내. 정태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떠났고 정태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나고 49제를 지낼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태는 형과 누나에게 연락했어요. 형, 이번 주 토요일이 아버지 49제예요. 같이 절에 가요. 아, 그게 나 지금 사업 시작했거든. 아버지 유산으로 투자도 하고 정신없어. 너 혼자 다녀와라. 네, 형,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49제인데. 야, 나도 바빠 죽겠어. 너가 이해 좀 해. 아버지도 내가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태는 한숨을 푹 쉬며 영희에게도 연락했어요. 누나, 49제. 아, 정태야. 미안한데 나 지금 발리 있어. 남편이랑 여행 왔거든. 아버지도 우리 행복한 거 좋아하실 거야. 너 혼자 잘 다녀와.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49일밖에 안 됐는데. 형과 누나는. 그날 정태는 혼자서 절에 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어요. 주지 스님과 함께 경을 읽으며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형하고 누나는 많이 바쁜가 봐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정태가 절을 했습니다. 정태는 엎드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태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뤄뒀던 일이었죠. 그동안은 차마 아버지의 짐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아버지의 낡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손때에 묻은 작업복, 명절 때만 입으시던 양복, 돌아가신 어머니가 뜨개질해 주셨던 스웨터. 정태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겼어요. 옷에서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흙과 땀, 그리고 마른 풀 냄새가 섞인. 우리 아버지 고생만 하셨네. 옷장 안쪽 서랍을 정리하다가 정태의 손이 멈췄어요. 서랍 뒤편에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손을 더 깊이 넣어 꺼내보니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보는 순간 정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 정태야,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나중에 이 상자를 꼭 열어봐라. 약속이야. 네, 아버지.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 잊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상자를 찾은 거였습니다. 정태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핫, 푸. 먼지가 날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죠.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 가장 위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쓴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태에게. 정태의 손이 떨렸어요. 정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엔 아버지의 서툴게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빼곡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정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태야, 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그리고 형과 누나를 똑같이 사랑하려 애썼다. 세 명 모두 내 피와 살을 나눈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내 자식들이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단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영수와 영희의 그 녀석들이 마음 한구석으로는 나를 조금 아니 꽤 많이 부끄러워했다는 걸. 소 키우는 아버지, 흙냄새 묻은 옷, 굳은 살 박힌 손이 이 녀석들에겐 초라하게 보였겠지. 하지만 너는 달랐다. 정태야, 너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내 곁을 지켜주었지. 비 오던 날 소염을 주던 새벽에도 한 번도 실은 내색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에 평생 남았단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너 덕분에 아버지는 외롭지 않았다. 너라는 존재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단다. 이 편지를 쓰는 건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다. 지금쯤 너의 형과 누나는 내 재산을 두고 다투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그럴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은 너에게 맡기고 싶었다. 아마도 그 녀석들이 땅과 집을 가지고 너에게 축사를 넘겼겠지. 냄새나는 건 필요 없다며 그렇게 손을 털고 떠났을 거야. 그런데 정태야, 그 축사 땅 밑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묻혀 있단다. 축사 뒤편 큰 참나무 아래를 파보아라. 나무 상자 2개가 나올 거다. 그 안에는 내게 물려주려던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땅 문서를 꼭 챙겨라. 그건 아주 중요하다. 그 축사 부지가 곧 시에서 산업단지로 개발될 땅이란다. 이미 서류는 다 마쳤고 곧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우선 소들을 정리해라. 소를 사갈 곳은 이미 연락해 두었다. 명함이 서류 안에 있을 거야. 소를 정리한 돈과 보상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 세상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변함없다. 사랑한다. 아들아, 정말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정태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종이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버지, 떨리는 입술에서 겨우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태는 편지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어요. 마치 그 종이 속에 아버지의 온기와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다음 날 새벽, 정태는 축사 뒤로 향했어요. 큰 참나무는 축사 건물 뒤편에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정태는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삽에 뭔가 단단한 게 부딪혔습니다. 아니, 이건. 정태는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녹슨 철제 상자 2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끄집어내 열어보니 첫 번째 상자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10,000원권, 50,000원권이 빼곡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몇 억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서류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는 손끝이 떨렸어요. 조심스레 꺼내든 종이에는 토지 계약서와 개발 계획서가 붙어 있었죠. 낯익은 글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상 예정 금액 30억 원. 30억? 정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형과 누나가 쓸모없다며 자신에게 떠넘겼던 그 땅이 사실은 30억짜리 보물이었던 겁니다. 손에 쥔 서류가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무 말 없이 그 더러운 땅을 아들에게 남기셨던 거죠. 아버지, 그게 다 이거였어요? 그제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을 읽는 순간 정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서류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울음소리가 텅 빈 축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는 소리처럼. 정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명함에 적힌 축산업체에 연락하자 며칠 후 직원들이 와서 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길러와 건강한 소들이라 좋은 가격을 받았죠. 마지막 소를 보내는 날, 정태는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어 줬어요. 잘 가 얘들아. 새 주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소들은 대답하듯 둥근 눈으로 정태를 쳐다봤습니다. 정태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축사가 텅 비자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햇살이 따가운 오후, 영수는 고급 골프장 카트를 타고 나갔어요. 흰 바지, 선글라스,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한 모자. 옆에 선 친구 박 사장이 드라이버로 시원하게 스윙을 날렸죠. 야, 영수야.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집 축사, 그거 어마어마하더라? 영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 땅은 쓸모도 없어. 아버지가 괜히 고집 피워서 거기다 소축사 짓더니 결국 냄새만 진동해서 아무도 안 가잖아. 박 사장이 클럽을 들고 영수를 빤히 봤어요. 아니야. 너 진짜 몰라? 그쪽 전부 산업단지로 들어갔대. 보상금 장난 아니라던데? 뭐? 영수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내 친구가 시청 도시계획 쪽이거든. 이번에 공고 떴대. 너희 축사 자리, 거기 딱 포함됐다고 하더라. 영수는 헛웃음을 쳤어요. 그 냄새나는 축사가? 그 땅이? 박 사장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어요. 봐, 여기 시청 홈페이지 공고. 산업단지 2차 개발 구역. 그 순간 영수의 손에 쥔 골프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여긴 아버지 축사잖아. 친구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그거 보상금 몇십억 나올 거래. 축사까지 포함이면 더 붙을걸?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잔디 위에 골프공을 굴려보냈습니다. 멀리서 카트 엔진 소리만 들렸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걸 내가 정태한테 줘버렸다고? 카트 위에 올려둔 아이스 커피가 햇살에 녹아내렸습니다. 영수의 얼굴도 함께 굳어버렸습니다. 영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손에 쥔 골프채도 내려놓지 못한 채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휴대폰 너머로 영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야, 큰일 났어. 축사 말이야. 그게 곧 개발된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냄새나는 소축사가? 그래. 시청에서 공고 뜬 거 봤는데 보상금만 30억이란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영희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뭐라고? 35? 그걸 우리가 정태한테 그냥 준 거야? 아, 미쳤어.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산업단지 들어간다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전화를 쥔 손엔 식은땀이 맺히고 둘 다 말이 막혔습니다. 설마 그 보상금 다 정태가 가지는 건 아니겠지? 안 돼. 그건 원래 우리 몫이야. 아버지가 말 안 했을 뿐이지. 그 땅은 진작에 셋이서 나눴어야지. 소리를 지르던 영희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거네. 아버지가 우릴 속였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릴 일부러 바보 만들었어. 그 땅 숨기신 거야. 속으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지. 그 땅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영희의 눈가가 붉어지며 이성대신 분노가 치밀었어요. 지금 당장 내려가자. 정태 혼자 그걸 갖게 둘 순 없어. 그들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고 거의 약속이라도 한 듯 차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골프장 주차장에 있던 고급 승용차가 핸들을 꺾으며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이를 꽉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대로 가만둘 것 같아? 절대 안 뺏겨. 고급 세단이 끽 소리를 내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섰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시골 흙길 위로 길게 그려졌어요. 차 문이 동시에 열리며 영수와 영희가 내렸어요. 둘 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영희의 뾰족한 구두굽이 쾅쾅 울렸고 영수는 걸음을 재촉하며 축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태야! 정태야! 어딨어? 좀 나와봐. 낯선 고함에 놀란 달들이 후드득 날아올랐어요. 문이 열리고 낡은 작업복 차림의 정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 누나,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야, 정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세 사람은 무거운 공기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보리차와 아버지의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영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억눌러 왔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정태야, 축사 땅 말이다. 그게 개발된다며? 응, 그렇다네요. 듣기로는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글쎄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영수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땅은 원래 아버지 재산이야. 우리가 셋이서 공평하게 나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죠. 형, 그때 우리 다 도장 찍었잖아요. 축사는 제 몫이라고 형이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땐 몰랐지.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영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정태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우리도 가족인데 다시 나눠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내가 그걸 다 가지는 건 너무하잖아. 정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탁자 위에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피식 작게 웃었습니다. 형, 누나,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다 버린 건 형 누나잖아요.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뭐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영수와 영희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형, 누나 당신들 이러고도 정말 사람입니까? 아버지 쓰러지시자마자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유산이었어요. 그게 자식이 할 짓입니까? 아버지가 병실에서 눈도 못 뜨시고 누워 계실 때 당신들은 이미 돈 얘기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모시면서 울기라도 진심으로 했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켰어야죠. 그리고 49제 때는 바쁘다고 여행 간다고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위해 향 한 번 피워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공평하게 나누자고요.
아버지가 끝까지 말 안 하신 이유, 이제야 알겠네요. 누가 진심으로 남을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거실 공기가 팽팽히 얼어붙었어요. 영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 핏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야, 이정태! 감히 형한테 대드는 거야? 그는 벌떡 일어나 탁자를 발로 걷어찼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보리차가 쏟아져 나무 바닥을 타고 흘렀습니다. 형, 누나 그만하세요. 나가주세요. 닥쳐! 내가 뭔데 우리를 몰아내? 아버지 재산을 내 맘대로 꿀꺽하고도 양심이 있어? 정태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영수를 더 자극했죠. 영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고 그 충격에 그릇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조각난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영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영수는 이미 눈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걸 닥치는 대로 던졌어요. 컵, 병, 접시 그리고 마지막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영정 사진까지. 액자가 공중을 가르며 벽에 부딪혔어요. 쾅! 쨍그랑!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금이 간 유리 조각 틈으로 일그러져 보였어요. 순간 정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달려가 깨진 액자를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정태의 손끝에서 유리 파편이 박혀 피가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희가 멍하니 섰다가 영수를 말렸어요. 영수는 헐떡이며 씩씩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빛 속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형과 누나의 진심이에요? 정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태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영수는 욕설을 퍼부었고 영희는 영수를 말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문이 닫히자 남은 건 깨진 액자와 흘러내린 사진,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은 정태뿐이었습니다. 정태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유리 조각 위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청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축사 부지가 산업단지로 편입되며 보상금이 정식으로 지급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태는 아버지가 남긴 땅으로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상자 속에 있던 현금과 소를 정리해 받은 돈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50억 원을 훌쩍 넘었죠. 소식이 퍼지자 영수와 영희는 분노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기각,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됐고 정태는 사기도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법은 명확했고 정의는 조용히 정태의 편이었습니다. 보상금을 손에 쥔 날, 정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날 밤 그는 긴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몸으로 일궈온 그 땅의 가치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그는 돈의 일부를 모아 지역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처럼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또 일부는 장학재단으로 내놓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작지만 따뜻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아버지의 액자를 놓고 그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농업경영학을 배우며 이제는 직접 사람과 땅을 잇는 일을 꿈꾸었죠.
강의실 창가에 앉아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정태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 이제야 진짜로 의미를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가을, 들판엔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산자락에는 얇은 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태는 조용히 산길을 올랐어요. 예전처럼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단정한 셔츠와 따뜻한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수박하고 맑았습니다. 묘소 앞에는 국화꽃을 가득 놓았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죠. 정태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시죠? 바람이 살짝 불어와 국화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듯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정태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 낡은 축사 땅이 이렇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하고 누나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연락도 안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해하겠죠. 정태는 조심스럽게 묘비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어요. 손끝에 닿는 돌의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축사를 물려받을 걸 아셨죠? 형이랑 누나가 그 땅을 싫어할 거란 것도 아셨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잖아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한 줄기 눈물이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평생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요. 정태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바랜 종이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이었죠. 이 편지 덕분에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읽으면 꼭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는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아버지와 함께했던 날들이 천천히 스쳐갔어요. 새벽 안개 속 축사로 향하던 길, 여름날 땀범벅이 되어 건초를 나르던 모습, 추수 끝에 환하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 저 이제 잘 살게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제 인생을 살게요. 하지만 아버지를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묘소 위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태는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 절을 올렸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는 산길을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묘소가 석양빛에 물들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얼굴엔 슬픔보다 따뜻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믿음은 여전히 정태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정태는 작은 농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20명쯤 됐고, 지역 농민들과 협력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죠.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정태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큰 집도 비싼 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게 행복했죠. 어느 날 오랜만에 영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정태야, 나야. 사실 나 좀 어려워졌어. 사업이 망했거든. 집도 팔렸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목소리엔 지친 숨결과 후회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던 사람이. 정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 돈은 못 빌려줘요. 하지만 형이 일할 곳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회사로 와요. 일자리 드릴게요.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정태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형, 우리 가족이잖아요. 다음 날 허름한 차림의 영수가 정태의 작업장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번듯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허름한 옷차림에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영수는 진심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땀 흘리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하루하루 속죄하듯 일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태의 눈빛엔 책망 대신 안도와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영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차린 쇼핑몰이 부도가 났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던 거죠. 누나, 괜찮아요. 우리 회사로 와요. 회계 쪽 도와주세요. 예전처럼 가족끼리 같이 일해요. 자존심 때문에 처음엔 거절하던 영희도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남매는 다시 한 지붕 아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며 조심스럽게 웃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세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앞에는 국화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바람에 산등성이의 억새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머뭇거리다가 결국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영희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욕심이 커져 정작 중요한 걸 몰랐어요. 정태는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왔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요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사각거리며 떨어졌고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셋이 다 모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세 남매는 산을 내려가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를 원망했을 걸음이 이제는 조용히 함께 의지하며 걷는 걸음이 되었죠. 정태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테니까요. 이번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